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한성운송 회장 박미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급 승용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는 전속 운전기사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8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믿기 어려운 운명적 재회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대구 동성로의 택시 승강장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운전석에 앉아 대시보드를 손가락으로 톡톡 2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작은 의식은 어느새 2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 되어 있었죠. 차도 인사받으면 기분 좋아한다던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과 함께 동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산학금 13만 원이야. 못 채우면 월급에서 깎인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6시간째 운전했지만 겨우 8만 원. 병원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첫 손님은 클럽에서 나온 젊은 여자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뒷좌석에 올라탄 그녀는 갑자기 헛구역질을 시작했고 태수는 재빨리 준비해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겨우 진정되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내렸죠. 잔돈은 됐어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팁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동료 기사 박 씨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들었어? 김 기사 자살했대. 빚 독촉 못 이겨서. 태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죠. 그도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태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30분.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10분만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 잠은 오지 않았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병원비 독촉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00만 원. 다음 주까지 내지 못하면 퇴원 조치한다는 경고였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고 이마를 핸들에 기댔습니다. 막막했어요. 택시 운전으로는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 앞에서 태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 그는 허공에 손을 들어 대시보드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작은 약속이었죠. 문을 열자 준수가 기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휴지에는 붉은 피가 묻어나왔지만 준수는 재빨리 그것을 쓰레기통에 숨겼습니다. 일찍 왔네. 준수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있었죠. 괜찮으세요? 준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미안할 뿐이야. 창밖으로 한성운송 본사 건물의 네온 사인이 새벽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태수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후회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저 회사는. 준수가 중얼거렸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님, 원무과에서 연락 오셨어요. 병원비 문제로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준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미안하다. 태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셔야죠. 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발싹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은 아침 7시가 되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3,500원짜리 김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찬밥에 단무지와 햄이 들어간 김밥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죠. 벽에 걸린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운송 박미경 회장이 업계 최초 여성 CEO 20년을 맞았습니다. 택시회사를 물려받아 종합운송그룹으로 키운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링거 스탠드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던 그가 TV를 보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버지, 태수가 황급히 일어나 준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 회사는 절대로. 준수가 중얼거렸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왜 한성운송만 보면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준수는 낡은 지갑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죠. 찢어진 사진 조각이었습니다. 여자의 손 일부분만 보이는 흑백 사진. 태수가 그것을 집어들려 하자 준수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엄마 사진이에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 죽었어. 출산 중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태수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직감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노인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선택할 수 있어요. 젊은이, 당신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거야. 노인의 말에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야, 태수야. 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너의 인생을 만들어. 기억해. 그 말에는 무언가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죠. 병실로 돌아온 준수는 서랍을 열어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수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태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버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준수 환자, 폐암 사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아버지가 자신에게 병의 심각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 태수는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의 후반부가 시작된 것이죠.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태수, 어제 산업금 8만 원? 장난하냐? 오늘도 13만 원 못 채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사장의 침이 태수 얼굴에 튀었지만 그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기사 자살했대. 어젯밤에 한강다리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톡촉 전화가 하루에 100통씩 왔다더라. 가족도 떠나고. 태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도 그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같은 시각 대구 도심의 한성운송 본사 회장실에서는 미경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가시나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었죠. 검은 세단이 대구 외곽선산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김준호, 아들 김태성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죠. 여보, 태성아. 오늘도 왔어. 벌써 28년이야.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은 태성의 생일이었어요. 매년 이날만큼은 반차를 내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비석 앞에 놓으며 그녀가 속삭였죠.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바람이 불어 국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미경은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희 아빠도 보고 싶고.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미경은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그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사진의 압박이 시작됐죠. 사촌 오빠인 박성훈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재혼이라도 하셔서 후계자를 만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마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성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불만으로 가득했죠. 저녁 6시, 태수는 겨우 5만 원을 벌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그는 차를 세우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을 꺼냈습니다. 구인 광고란을 훑어보다가 시선이 멈췄죠. 하지만 고졸 학력으로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곳들 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저녁은 이곳으로 때워야 했어요.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힘들어 보이시네요. 태수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준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성운송 건물의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 회사가 뭐길래. 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수가 돌아보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누구의 아들이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 토요일 오후 3시, 태수는 친구 진수의 정비소로 택시를 몰고 갔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장에게 보고하면 또 트집 잡힐까봐 미뤄왔던 것이죠. 정비소는 대구 외곽공단 근처에 있었고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이태수? 진수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군대에서 만난 동기였고 제대 후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죠. 진수는 보닛을 열고 엔진을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완전히 나갔네. 회사에 보고해야겠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이 또 뭐라 할 거야. 내가 운전을 거칠게 한다고 트집 잡겠지. 어제도 산악금 못 채웠다고 난리였는데. 진수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단 임시로 떼어줄게. 회사에는 경미한 정비라고 해. 두 사람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진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야, 이것 봐. 그의 손가락이 전면 광고를 짚었죠. 굵은 글씨로 한성운송 운전기사 특별 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의료보험 100% 지원. 진수가 광고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야. 내 운전 실력이면 충분해. 무사고 5년 이상이잖아. 진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뽑겠어.
고졸해 별 경력도 없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죠. 평생 택시 운전이나 하며 살 팔자라고 스스로를 낮춰왔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억나? 진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3년 전 지역 뉴스 영상이었어요. 빗길 7중 추돌 위기에서 5살 아이 구한 택시기사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젊은 태수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보여준 반사신경, 판단력,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수가 태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타고난 실력이야. 그때 내가 핸들 꺾는 타이밍, 브레이크 밟는 순간 완벽했어. 경찰도 기적이라고 했잖아. 태수는 광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감이 3일 후였어요. 그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성운송이라는 이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회사, TV만 나와도 채널을 돌리고 이름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리던 그 회사였죠. 응시 자격 좀 더 자세히 봐. 진수가 광고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고졸 이상 학력. 너 야간 때 나왔잖아. 완벽해. 진수는 태수가 야간 대학을 다니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낮에는 택시 운전, 밤에는 공부. 4년을 6년에 걸쳐 겨우 졸업한 것이었죠.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보호자님, 아버님이 병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병원으로 달려간 태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급성 폐부종이었어요. 다행히 안정됐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는 3개월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치료비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해결 안 되면 퇴원 조치해야 합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준수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면회 시간에 잠시 들어간 태수를 보자 준수가 눈을 떴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태수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가지 마라. 마치 태수의 생각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한성운송만은 안 되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준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너무 높은 곳이야. 밤 10시 태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진수와 통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신데도 일단 서류는 내. 붙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 진수의 조언이 현실적이었죠. 내 아버지도 이상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태수는 병원 1층 편의점에서 이력서를 출력했습니다. 야간대 경영학과 졸업증명서, 운전경력 증명서, 무사고 확인서,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편의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취업 준비하세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28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사에 지원해 봅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간 사진관에서 태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표정 좀 밝게 해보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네요.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이태수, 너는 할 수 있어. 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마감 전날 밤 11시 태수는 병원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시간을 택한 것이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이 배신일까요? 아니면 효도일까요? 결국 태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아버지를 거스른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준수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아들, 미안해. 태수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어요. 미경이 누구일까? 그리고 왜 미안하다는 걸까? 태수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비밀은 여전히 뜨거웠죠. 월요일 아침 9시 태수는 병원 원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준수 환자분 미납금이 500만 원을 넘었네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 300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퇴원 조치해야 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도 운영이 있어서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복도를 걸으며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일주일에 300만 원을 벌 수는 없었죠. 하루에 15시간씩 운전해도 하루 매출은 20만 원, 거기서 산업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7만 원 정도. 한성운송 채용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주는 걸릴 텐데. 막막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성운송 건물의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태수가 들어오자 준수는 시선을 돌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보이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졌고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다는 것을. 아버지, 한성운송에 대해 좀 말해주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자꾸 그 회사를 물어?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죠. 제가 거기 지원했어요. 태수의 고백에 준수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를 휴지에 뱉으며 그가 힘겹게 말했죠.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왜요? 왜 한성운송만은 안 되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금요일까지 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그 회사 들어가면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의료보험도 다 지원해 준다고요.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곳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너무 높은 곳이야. 내가 다칠 거야.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저녁 7시 태수는 진수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렴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진수가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반응이 너무 이상해. 뭔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한성운송에서 일하신 거 아니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계속 시내버스 기사셨어. 근데 28년 전에 영주로 이사 왔다고 하셨거든. 그전 일은 절대 말 안 하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어쨌든 이미 지원했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진수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아봤어? 한성운송 박미경 회장 말이야. 독신이래. 28년 전에 남편이랑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더라. 그 후로 일에만 매달려서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거지.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28년 전 아버지가 영주로 이사 온 시기와 같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태수는 병원 휴게실에서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야간대 경영학과 졸업 증명서를 보며 지난 6년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낮에는 택시 운전으로 12시간, 밤에는 강의실에서 4시간. 시험 기간에는 택시 안에서 교재를 펼쳐놓고 신호 대기 중에 공부했던 날들.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태수 학생은 제가 본 학생 중 가장 성실합니다. 비록 성적은 중간이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던 때가 있었죠. 증명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28살. 더 이상 젊지만은 않은 나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2시 태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비가 막 그친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대구 시내의 불빛들이 비에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중에서도 한성운송 건물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성운송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접수 확인 버튼을 누르자 자신의 이름이 떴습니다. 이태수 접수 완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서류 심사 중이라고 떠 있었죠. 미안해요, 아버지. 태수가 밤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니까요. 병실로 돌아오니 준수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아들 지켜줘.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해.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태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 말을 곱씹었어요. 미경이 누구일까? 어머니 이름일까? 그리고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니 무슨 의미일까? 태수는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손등의 정맥이 파랗게 도드라져 보였고 점점 야위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아버지,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이태수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이 아닌 저 자신으로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택시를 운전하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한성운송이 올해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박미경 회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운전기사직은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태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는 습관적으로 대시보드를 2번 두드렸습니다. 톡톡.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작은 의식이 어쩌면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목요일 아침 8시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대구 지역 번호였죠. 이태수 님이신가요? 한성운송 인사팀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셨고 내일 오전 10시에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통과됐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어요. 한성운송 본사, 오전 10시 실기시험. 전화를 끊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기회가 온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병실로 달려간 태수는 준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하루만 쉬려고요. 너무 피곤해서. 준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의 한성운송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태수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입고 한성운송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났어요. 30층이 넘는 건물은 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200여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태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경력도 화려해 보였죠. 전직 특전사 출신입니다. 20년 경력 버스기사입니다. 대기업 임원 전속기사 10년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개에 태수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고작 회사 택시 기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필기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교통법규와 상황 판단 문제였어요. 태수는 야간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특히 상황 판단 문제에서는 3년 전 아이를 구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빗길에서 급정거 상황 시 대처법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썼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점심시간, 태수는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의 지원자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었지만 태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오후 2시 실기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세단을 운전해야 했는데 태수가 평소 모는 택시와는 차원이 달랐죠. 독일산 고급 세단은 택시보다 2배는 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트를 조절하고 백미러를 맞추고 그리고 습관처럼 대시보드를 톡톡 2번 두드렸어요. 심사위원석에는 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중앙에 앉은 사람이 미경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각 지원자들의 운전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는데 태수가 대시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확대해 주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모니터에 태수의 손동작이 크게 비쳤습니다. 톡톡. 정확히 2번. 왼손 검지와 중지를 사용한 그 동작. 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죠. 저 버릇은.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28년 전 준호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대시보드를 두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S자 코스, 급정거, 빗길 주행. 모든 시험을 태수는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특히 급정거 테스트에서는 뒷좌석에 놓인 물컵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시속 60km에서 급정거했는데도 물은 잔잔했죠.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타보고 싶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경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차 뒷좌석에 올라타자 태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백미러로 본 미경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운전해 보세요. 코스는 자유입니다. 미경의 지시에 태수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속, 안정적인 코너링, 신호에서 정차할 때의 부드러움. 미경은 태수의 운전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28년 전 자신을 태우고 드라이브하던 그 사람의 운전법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운전은 누구에게 배우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버스 기사셨거든요. 미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기사. 준호도 버스를 운전했었죠. 하지만 그는 28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교통사고로.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잡념을 떨쳐냈어요. 그 버릇, 대시보드 두드리는 거 말입니다. 특이하네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차도 인사받으면 기분 좋아한다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28년 전 준호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죠. 미경아, 차한테도 인사해야 해. 그래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합격자 5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4명의 이름이 호명됐고 마지막으로 이태수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죠. 그리고 실기 1등인 이태수 씨는 회장 전속 기사로 발탁되었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부러운 시선과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 전속 기사라니. 그것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인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였죠. 미경은 멀리서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그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익숙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을 뿐이었죠. 마치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처럼. 월요일 아침 7시 태수는 한성운송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를 맞았어요. 이태수 씨 환영합니다. 먼저 유니폼을 받으셔야 해요. 탈의실에서 받은 것은 고급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그리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넥타이.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택시 운전사에서 대기업 전속 기사로. 태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옷깃을 매만지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회장님은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발하십니다.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운전 중에는 먼저 말을 걸지 마시고 회장님이 전화 통화하실 때는 라디오도 끄세요. 비서실장은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본사회의, 오후에 골프장 미팅입니다. 회장님은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지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님은 혼자 계실 때가 많으세요. 28년 전에 가족을 잃으신 후로는 재혼도 안 하시고. 태수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28년. 또 그 숫자였어요. 아버지가 영주로 이사 온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덧붙였어요. 특히 매년 아들 생일이면 무덤에 가신대요. 이름이 태성이었다고 들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 자신과 비슷한 이름이었지만 그저 우연이겠죠. 8시 20분 미경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태수는 재빨리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운전석에 오르자 그는 습관적으로 대시보드를 톡톡 두드렸어요. 백미러로 보니 미경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차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미경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앞좌석 등받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정확히 2번. 태수와 같은 리듬이었죠. 그녀 자신도 놀란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왜 이런 버릇이 나오는 걸까? 28년이나 지났는데. 그 버릇 정말 특이하네요.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다고 했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차도 인사받으면 기분 좋아한다고. 기계도 마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그러셨어요. 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준호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기계도 마음이 있어. 정성을 들이면 답해준다고.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구 시내가 아침 햇살에 깨어나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어요. 시내버스 기사셨어요. 지금은 폐암으로 입원 중이시지만 혼자 저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영주에서 자랐고요. 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 버스 기사. 28년 전의 시간. 영주라는 지명.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후 태수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정비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다가왔어요. 회장 전속이라니 대단하네. 근데 조심해. 회장님 주변엔 적이 많아. 특히 박성훈 전무가 무서운 사람이야. 점심시간 태수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서 혼자 병원 밥을 먹고 있을 아버지.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때 한 직원이 속삭였어요. 회장님이 가끔 혼잣말 하신대. 죽은 아들 이름을 부른다고. 태성이라고. 태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태성?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 같은. 또 하나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앞차가 급정거하자 태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비켜갔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죠. 옆 차선의 트럭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훌륭해요. 미경이 감탄했습니다. 그 판단력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죠? 태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연습이에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는 본능보다 훈련이 중요하다고. 미경은 태수의 운전 실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 운전 스타일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준호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했거든요. 똑같은 각도로 핸들을 꺾고 똑같은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는. 저녁 7시 퇴근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미팅으로 지친 미경은 뒷좌석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보다가 문득 물었어요. 가족이 그립지 않나요? 아버지 말고 다른 가족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태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28년 전 일은 특히 더. 가끔 잠꼬대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는데 미경이라고. 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백미러로 본 태수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미경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아,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이준수입니다. 태수의 대답에 미경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하는데 이름만 달랐으니까요. 혹시 가명은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경은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28년 전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와 갓난아기 태성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그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정확히 2번. 준호가 가르쳐준 그 버릇이 28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었던 것이죠. 준호야, 혹시 살아있는 거니? 그녀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수요일 새벽 5시, 태수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중요한 고객이 일본에서 도착하는 날이었죠. 비행기가 2시간 연착이라는 소식에 태수는 공항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준수 환자 상태 악화, 보호자 연락 바람.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무 중이었죠.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일본 고객이 나타났을 때 태수는 완벽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어요. 한성 운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수가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배운 일본어가 도움이 됐죠. 고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일본어도 하시네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 갑자기 앞차가 타이어 펑크로 급정거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할 위기였죠. 태수는 순간적으로 갓길로 빠져나가며 위험을 피했습니다. 일본 고객들은 감탄했어요. 놀라운 운전 실력이네요. 호텔에 도착한 후 태수는 곧바로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새벽 시차를 한다고 했거든요. 물류센터는 대구 외곽에 있었고 새벽에도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경과 함께 센터를 둘러보던 중 태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저 트럭들의 동선이 비효율적이에요. 왜 남쪽 게이트로 들어온 차들이 북쪽으로 돌아서 나가죠? 물류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이 지역을 수없이 다녔는데 동선을 바꾸면 시간을 20%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은 태수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태수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게이트를 출구로 북쪽을 입구로 바꾸고 중앙 대기 구역을 여기로 옮기면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어요. 현장 경험이 녹아있는 실용적인 제안이었죠. 물류팀장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계산해보니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수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네요. 다음 날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경은 태수를 회의실에 들어오게 했어요. 어제 물류센터에서 제안한 내용을 발표해 보세요. 박성훈 전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무슨 경영을 안다고 회의에 참석합니까? 미경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한 법이에요. 들어보고 판단하죠. 태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서툴렀지만 내용은 충실했어요. 특히 실제 운전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은 임원들을 놀라게 했죠.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대구 시내를 운전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도로가 막히는지, 트럭들이 어떤 경로를 선호하는지 압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드립니다. 발표가 끝나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실제로 테스트해 볼 만하네요. 회의가 끝난 후 미경은 태수를 불렀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네, 6년 걸려서 겨우 졸업했어요. 태수가 쑥스럽게 답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같네요. 일주일 후 태수의 제안이 실행됐습니다.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났어요. 물류 처리 시간이 15% 단축됐고 트럭 기사들도 만족했습니다. 사내에서 태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네. 회장님이 왜 전속으로 뽑았는지 알겠어. 하지만 박성우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렀어요. 그 운전기사, 더 자세히 조사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날 저녁 퇴근길에 미경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다가 무심코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톡톡. 정확히 2번. 그녀 자신도 놀라 손을 거뒀어요. 태수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그 버릇이 있으시네요. 미경이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우연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버릇이 있어요. 정확히 2번, 왼손 검지와 중지로. 태수의 말에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돌아온 태수는 준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폐에 물이 차고 있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준수는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한성운송. 그만둬라. 왜요, 아버지?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무 위험해. 태수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눈빛에는 진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한성운송에서 일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이제 미경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오늘은 부산까지 장거리 출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후 늦게 업무를 마쳤어요.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경주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가요. 저녁 시간이니까 같이 식사해요. 회장님과 제가 함께 식사를요?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 동안 일하면서도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가끔은 격식 차리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게소 푸드코트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경은 불고기 정식을, 태수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회장과 기사라기보다는 평범한 지인 같았죠. 태수 씨, 가족 얘기 좀 해주세요. 미경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버지랑 둘이 삽니다. 어머니는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미경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태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경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혼자서 키우셨네요. 힘드셨겠어요. 네, 아버지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성함은 뭐예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준수입니다. 태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준수,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흔한 이름이었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수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54살이에요. 미경의 심장이 더 빨라졌습니다. 54살이면 28년 전 그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경북 영주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버스 기사로 일하셨거든요. 미경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각 소리가 푸드코트에 울렸어요. 경북 영주. 바로 준호가 마지막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물수건을 건넸어요. 미경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 네. 미끄러졌나 봐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28년 전, 영주, 54살, 이준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많이 닮으셨어요? 글쎄요.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확신했어요. 그 표정, 그 웃음, 준호가 부끄러워할 때 보이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으시고요? 네, 아버지가 사진도 다 버리셨어요.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을 그리워하며 힘들어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생일은 언제세요? 미경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 대답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8월 15일이에요. 미경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28년 전에 낳은 아들의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매년 그날이면 무덤을 찾아가 케이크를 놓고 생일을 축하해주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오는 길,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태수가 자신의 아들일까요?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태수 씨, 네, 회장님. 당신과 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뒷좌석의 미경을 룸미러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폐암이에요. 수술해야 하는데 비용이. 미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아프다니. 만약 태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준호는 2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회사에 도착한 후 미경은 곧바로 인사팀으로 가서 태수의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97년 8월 15일. 자신이 28년 전에 낳은 아들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만에 아들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모성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 청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이라고.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진실을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박성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성운송 본사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기사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 뭔가 수상해. 어떤 부분이 수상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우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경이 저런 식으로 직원을 특별 대우한 적이 없어. 28년간 지켜봤는데 처음이야. 박성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냉철하고 원칙적인 미경이 갑자기 한 기사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이틀 후 비서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준수라는 이름으로 28년 전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뭘 발견했어?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이전의 이력이 거의 없어요. 마치 28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요. 박성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교통사고 기사와 관련이 있을까? 28년 전 김준호라는 이름의 남성과 갓난아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작은 기사였어요. 박성우는 이 기사를 우연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수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준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됐어요.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태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도 힘들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5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해요. 그것도 선납으로요. 태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병원 벽에 붙은 수납 안내문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대구 시내 모든 은행을 찾아다녔어요. 시내 은행가를 하나씩 돌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보가 부족해요. 신용도가 낮아서 어렵습니다. 소득 증명이 부족해요. 차가운 거절의 말들이 태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성우는 조사 결과를 핵심 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상한 기사 때문에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는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박성우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핵심 직책에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더욱이 회장님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것 같아요.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개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한편 미경은 태수를 더욱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거든요. 평소보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운전 중에도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 자꾸만 준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준호와 태성은 28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년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추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태수는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며칠 휴가를 써도 될까요? 미경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만약에 준호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태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물론이에요. 필요한 만큼 쓰세요. 감사합니다. 태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무덤이 아닌 다른 곳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우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때가 왔어. 이번 기회에 미경의 입지를 흔들 수 있을 거야. 박성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8년간 기다려온 기회가 드디어 온 것 같았어요. 태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돈을 구할 곳도 없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준수는 병상에서 태수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태수야, 괜찮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반드시 수술 받으실 거예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경은 회장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8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성훈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어요. 한성운송 본사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후 2시 평소보다 어두운 분위기가 회의실을 감쌌어요. 박성훈이 준비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회장의 개인적 감정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참석한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훈은 태수의 인사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회장이 특별 대우하고 있는 기사, 김태수. 이 인물의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박성훈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28년 전 기록을 찾아보니 공식적인 문서가 거의 없어요. 마치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더 심각한 것은 회장이 이 기사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임원회의에까지 참관시켰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었어요. 회장의 사적인 감정이 회사 경영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박성훈의 주장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미경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나요? 미경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성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님의 개인적 판단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이요? 김태수라는 기사에 대한 특별 대우 말입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인물을 핵심 직책에 두는 것은 위험해요. 미경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김태수 기사는 능력으로 선발된 직원입니다. 특별 대우라는 표현은 부적절해요. 그럼 왜 임원회의에 기사를 참관시켰나요?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박성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경은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태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사들도 참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독 김태수만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의심스럽게 변해갔어요. 결정하겠습니다. 김태수 기사는 오늘 즉시 해고 처리하겠어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회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사들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경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어요. 태수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1시간 후 태수는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김태수 씨, 회사 사정으로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상부의 결정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어요.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도 동의하신 결정입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신뢰하고 아껴주던 미경이 갑자기 해고를 결정했다니요. 제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태수는 회장실로 향하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손하게 인사하던 경비원들이 이제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태수는 회사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 달간 입었던 정장을 벗고 개인 소지품을 담은 작은 박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전 단지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는데 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한성운송 건물을 올려다보며 태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경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실에서 미경은 창밖으로 태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태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또다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멀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경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태수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경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박성훈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되겠어요.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수의 인사 파일에서 병원 주소를 확인하고 대구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28년 만에 준호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준호가 살아있다면 지난 28년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태수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준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준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기 힘들었거든요. 미경은 대구 동산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저녁 8시 병원 건물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28년 만에 준호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병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준수라는 이름으로 입원 환자를 찾았습니다. 7층 712호라는 답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경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28년 전 24살의 어린 미경이 아닌 52살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준호가 자신을 알아볼까요? 7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환자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712호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을 들어 놓고 하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준호가 맞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8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 침대에 누운 환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죠. 미경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얼굴을 봤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의 모양. 분명했어요. 준호. 미경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준수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뜨는 준수와 미경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준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미경?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28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미경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준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살아있었구나. 28년간 죽은 줄만 알았어. 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미경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무덤에 가서. 무덤? 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28년간의 오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신과 아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에도 났고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어. 미경아, 미안해. 준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당신 부모님이 500만 원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어. 안 떠나면 너도 아이도 위험하다고 협박했거든.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일을 했다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죽은 척하고 영주로 갔어. 28년간 태수 이름으로 살았지.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있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야, 지금 28살이 됐어. 하지만 본인은 출생의 비밀을 몰라. 태수가, 김태수가 우리 아들이었어요? 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 함께 일했던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니요. 당신이 한성운송 회장이라는 걸 뉴스에서 봤어. 태수가 거기 취직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의심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설마 우리 아들을 회장님이 직접. 준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기침이 심하게 나왔어요. 휴지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 폐암이라고 들었어요.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태수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미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태수가 오늘 해고당했어요. 뭐라고? 준수가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미경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태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이사들이 문제 삼았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준수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미경은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28년간의 오해도 우리 가족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오다가 미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에?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해고시킨 회장이 아버지 병실에 와 있다니요. 미경과 준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28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아들에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태수야, 앉아. 준수가 아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다. 준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미경도 긴장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28년간의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와 미경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왜 자신을 해고시킨 회장이 아버지 병실에 와 있는 걸까요?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너에게 숨겨온 게 있다.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름은 김준호야. 그리고 너는... 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김태성입니다. 미경이 대신 말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며 미경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본명은 김태성이야.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야. 태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미안하다, 태수야. 그동안 거짓말을 했어. 준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감싸며 벽에 기댔어요. 28년간 저를 속이셨다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 너와 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미경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부모님의 협박, 강제 결혼 압박, 그리고 준호의 위장 사망까지. 태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저는 28년간 가짜 이름으로 산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항상 우리 아들이었어. 이름이 뭐가 중요해? 준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를 버린 거 아니었어요? 태수가 미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몰랐어. 부모님이 너희가 죽었다고 거짓말했거든. 28년간 무덤에 가서 빌었어.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태수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한성운송에서 일한 것도 운명이었나 봐. 내가 날 찾아온 거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절 해고시켰어요? 이사들이 압박했어.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문제 삼았어. 미경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또 버리신 거네요. 아니야, 태수야. 준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버지가 한성운송 뉴스만 보면 괴로워했는지, 왜 어머니 사진을 모두 버렸는지, 부모님의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미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성공했잖아. 훌륭한 사업가가 됐어. 성공이 뭐야?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온 28년이 성공인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하니 태수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미경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받아들여. 하지만 아버지 수술은 빨리 해야 해요. 태수가 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즉시 대답했어요. 수술비는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마워요. 하지만 돈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태수의 말에 미경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해. 억지로 가족이 될 수는 없지. 그때 준수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태수가 황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준수의 말에 미경이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어도 아버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어요. 일단 수술부터 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태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 당장 병원에 수술비를 입금할게. 최고의 의료진으로 모실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수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박성훈과 이사들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그럼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 미경의 말에 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겠어? 회사 일이 복잡해질 텐데. 28년간 숨어 살았잖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미경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태수도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도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고마워, 태성아. 미경이 처음으로 태수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태수는 어색하면서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성운송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이미 2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자들과 주주들이 빼곡히 들어찬 회의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대한 안건을 상정하려 합니다. 박미경 회장의 자격 박탈에 관한 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박성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신원불명의 기사에게 특혜를 주고 심지어 기밀회의에까지 참석시켰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성훈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뒤따라 태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 전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경이 연단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박성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해명할 기회도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28년 전 저는 24살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한 버스 기사와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위기를 이유로 저를 다른 남자와 강제 결혼시키려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위험하다고 느낀 그는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로 죽은 척했어요. 28년간 저는 그들이 정말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주주들도 충격적인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8월 15일 제 아들의 생일에 무덤을 찾아가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운명처럼 제 아들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태수 기사였어요. 모든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됐습니다. 태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운전하는 버릇, 말투, 모든 게 그의 아버지를 닮아 있었거든요.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성 본능이었어요. 미경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회의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태성입니다.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특혜를 받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수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성운송의 물류 시스템 혁신안입니다. 현재 운송비를 20% 절감하고 배송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태수는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물류 네트워크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주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1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혈연 관계 때문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태수의 당당한 모습에 미경은 자랑스러웠어요. 28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주주 한 명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혁신안도 훌륭해요. 회장 박탈안에 반대합니다.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성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걸 깨달았습니다. 박성훈 전무님, 미경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8년간 회사를 위해 애써주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박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어요. 사퇴하겠습니다. 박성훈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바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미경과 태수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스토리네요. 감동적입니다. 28년 만에 재회, 어떤 기분이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사와 가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어요. 태수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혈연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어요. 기자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은 기사거리가 생겼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미경과 태수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28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태성아, 고생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개월 후 대구 동산병원 VIP 병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폐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든 지 한 달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퇴원하시는 거 맞죠? 태성이 병상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준호는 훨씬 건강해진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셨어. 준호의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수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요. 미경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준호 씨 컨디션 어때요? 덕분에 새 사람이 된 기분이야. 정말 고마워.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미경은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태성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태성아, 회사 일은 어때? 준호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류역 신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최연소 이사래요. 정말? 우리 아들이?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혁신안이 대성공이었거든요. 실제로 운송비가 22% 절감됐고 배송 시간도 35% 단축됐어요. 준호가 자랑스러워하며 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 보니 기특해. 태성은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28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 새로웠습니다. 아, 그리고 정식으로 김태성으로 이름도 바꿨어요. 태성이 새로 만든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한성운송 물류역 신팀장 김태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기분이야. 미경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28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태성이 운전하는 새 차에 준호와 미경이 타고 있었어요. 회장 전용차가 아닌 평범한 가족용 승용차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태성이 룸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미경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 생겼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태성이 무의식 중에 대시보드를 2번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버릇이었어요. 그 순간 준호도 뒷좌석에서 문틈을 2번 두드렸습니다. 미경도 창문을 2번 두드렸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네.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미경도 함께 웃었어요. 같은 버릇을 가진 진짜 가족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성아. 미경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태성이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태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요리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요리까지 할 줄 알아?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 배웠어요. 28년 동안 혼자 키워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너도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잖아. 맞아.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미경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차가 석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성운송 본사 건물이 뒤로 멀어져 갔어요. 28년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도 이제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태성의 말에 준호와 미경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 도착하면 가족 사진부터 찍자.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2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추억을 만들어 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태성이 동의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8년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석양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테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